시진핑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대요. 단호한 입장을 낸 거죠. 예,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무슨 충돌이 벌어지고 이런 게 중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내부에 충돌이 있고 혼란이 발생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가 우린 관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러시아의 거기가 이제 동맹으로 복원되고 그 뒷배가 이제 든든해졌기 때문에 굳이 뭐 미국에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초기에 어떻게 나오나를 이제 보고 또 강요들이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 이제 대부분 다 임명이 됐죠. 근데 대부분 다 대북 강경파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나를 보는데 트럼프는 일단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손댈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문제. 종전 방향으로 두 개 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은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관계도 좋기 때문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고 북러 관계가 약간 이완되면서 자연히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북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 전 원장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네. 대남 도발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다? 지금 페루의 리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는데요. 바이든 뭐 고별 만남이죠. 그런데 뭐 바이든은 이제 약발이 떨어졌으니까 네. 바이든의 말을 이렇게 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시대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이 마지막 임기 만료되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이제 그 도모하기 위해서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추가 파병을 막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진핑이 듣기에는 이게 왜 북한하고 러시아 간의 문제인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나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네. 근데 시진핑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대요. 단호한 입장을 낸 거죠. 예,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무슨 충돌이 벌어지고 이런 게 중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내부에 충돌이 있고 혼란이 발생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가 우린 관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김영현 교수님,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 공격형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서 네, 자폭 무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전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실전을 염두에 둔 이번 시험이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이었는데요. 현지 지도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무인 항공기들 연합체 산하 연구소 네. 그리고 기업소들의 생산 거기서 생산된 것들의 성능 시험 현장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양산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업소들에서 지금 생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개의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양산 직전에 지금 성능 시험을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평양에 지금 무인기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이제 북한으로서는 침투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응하는 대남 경고성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봐지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북한이 이 무인기를 대량 생산을 해서 러시아에 대한 공급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 이게 무인기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외화벌이를 북한은 하는 것이고 이게 보면 이제 자폭 무인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인기가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성능 시험을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자동차의 그 무인기에서 자동차에 자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인 암살용 성격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번에 북한의 이 시험은 어쨌든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것이 만약에 직접 수출로 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많은 전술적 차원에서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홍열희 원장님, 북한 자강도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그 ICBM을 보유한 지하 미사일 기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북미 핵 협상에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곳이라면서요. 네. 이곳이 이제 자강도인데요. 자강도는 이제 북중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상당히 멀어서 324km 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발사하는 것들은 중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최소 5,00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위협 시설이 새로 발견된 건 아니고요. 미국이 보기에는 새로울 수도 있겠죠. 네. 미국까지 날아가는 걸 쏘는 거니까 일본이나 뭐 하와이나 뭐 이런 데서는 미국 본토가 다 사정권에 들어오는 그렇죠. 거죠. 대륙간 탄도탄은 지금 뭐 화성 18형 그런 거는 뉴욕까지 다 날아가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지가 북중 국경에 있는 게 또 지하 미사일 기지예요. 그 인근에는 또 대공 방어 부대도 위치하고 있고 연대나 여단 규모의 병력이 배치하고 있어서 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근데 이런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15곳 내지 20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과의 그 핵 협상이나 이런 데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견되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계속 이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겠죠. 네. 그러니까 당장에 한국에 대한 위협은 아니고 그러나 미국이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움직이면 또 우리한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유현 교수님,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네. 이 북한의 도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 도발을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네네. 지금 뭐 핵실험을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은 네네. 국지전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하는 건지요? 뭐 국지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1월에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1월 하순과 12월 달이 권력 교체기입니다. 이 교체기에 북한이 전술핵 실험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한 핵 능력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확보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전략핵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북한이 다 핵 실험을 다 마쳤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6번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전술핵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을 터뜨려서 전술적 차원에서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실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이 전술핵 실험이 더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전략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가능성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 이제 군사 정찰 위성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러시아의 광학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되면 사실상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한의 기술력이 확보되면서 올해 두세 차례 북한이 더 정찰위성 쏘기로 했거든요. 네. 쏘겠다고 했고 북한이 대체로 그렇게 공언한 것들은 대체로 또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그동안의 이제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군사 정찰위성 발사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최대한 트럼프 행정부 실제 출범 전에 미국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좀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북한이 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전략적 행동들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홍 원장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아직 건네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북미 정상들 간의 관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의 평양행 얘기도 나오잖아요. 존 볼튼이 지금 뭐 트럼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취임 초기에 평양을 가도 놀라지 않겠다. 그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축하 메시지를 뭐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게 굳이 자기의 의사를 미리 밝혀서 북한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러시아의 거기가 이제 동맹으로 복원되고 그 뒷배가 이제 든든해졌기 때문에 굳이 뭐 미국에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여기고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초기에 어떻게 나오나를 이제 보고 또 강요들이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 이제 대부분 다 임명이 됐죠. 근데 대부분 다 대북 강경파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가 이제 주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하나를 보는데 트럼프는 일단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손댈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문제. 종전 방향으로 두 개 다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면은 러시아하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관계도 좋기 때문에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아지고 북러 관계가 약간 이완되면서 자연히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북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좀 그 간을 보겠죠, 서로 간을 보다가. 근데 트럼프가 예상과 달리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김정은이 이제 뭔가 큰 도발을 2017년처럼 큰 도발을 해서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미 3번이나 만났으니까 트럼프가 좀 획기적으로 대화 제안을 해서 뭐 실무회담이든 정상회담으로 가느냐 하느냐 여부가 달렸지, 제가 보기에는 군축회담 쪽으로 북미 회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군축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북한 핵을 인정해 주면서 동결만 해라,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지 말라, 그러면은 제재 해소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이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윤 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양자 회담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방한 방중을 각각 제안했다고 하던데 네네.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4년도 7월달에 한국에 온 뒤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원래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맞습니다. 정국이 됐죠. 예, 예. 네. 11년 동안 이제 못 왔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에 경주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있고요. 2026년도에는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국, 내후년도에 중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국의 에이펙 가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는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내후년도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한중 관계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또 네.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 비자 면제를 시켰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보면 이제 중국도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 또는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네. 내년 가을까지 가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내년 봄이라도 시 주석이 방한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중국 가는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